세 번째 고원은 이제 맨 앞에 표지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고유명 배웠죠. 특이성도 배웠죠. 시간, 이름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특이성으로 작동하는가 그거 배웠습니다. 다양체 개념과 더불어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고원의 이 기원전 일만년은 뭘까? 다른 시간들은 뭐 영년 이런 것도 영년이라는 게 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딱 연상이 돼. 나머지 것들도 이 날짜를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기원전 1만년은 좀 감이 안 잡히죠. 그 우리가 많이 읽는 그 뭐죠? 총균쇠. 예. 한때 많이 읽었던 그 총균쇠로 생각을 하면 이 1만년이라는 요 때가 지금 이 현세에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현생이라고 현생 인류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대체로 1만년이라고 봅니다. 그 지질학적으로는 현세라고 부르는 그 시기고 이제 요때가 대충 어떤 변곡점이냐면 이제 농업이 시작되고 신석기 농업이 시작되고 정착을 하고 당연히 그럼 뭐가 생겨나느냐면 이 부가 생겨나죠. 부가 생겨난다는 것은 계급이 생겨난다는 거기도 하죠. 아주 초기 형태. 그리고 동물이 가축화되는 제르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가축화가 일어나고 이제 작물화가 시작되고 이런 식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뭐냐?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더 나아간 의미에서의 사회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들레즈가 이 안에서 뭐 기원전 1만년이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그때 비슷한 시기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뭐냐? 이게 제목이 도덕의 지질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도덕의 계보학이 일단 떠오르죠. 그럼 도덕의 계보학은 뭐냐? 도덕을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게 도덕의 계보학이죠. 니체가 극복한 거는 계보학을 통해서 극복한 거는 도덕의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의 형이상학은 뭐냐? 어떤 인간 도덕의 기준 이거를 초월적인 지평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참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신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덕의 형이상학이죠. 아니면 꼭 신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평 너머에 그 초월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 국가가 됐든 아니면 뭐 국가에 준하는 어떤 초월적 권력이 됐든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을 외부 초월적인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그 가치 기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가치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도덕의 형이상학이죠. 근데 니체는 그걸 넘어서 모든 도덕 선악은 역사적으로 구성된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으로까지 굳이 간 이유가 그 기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어떤 가치가 선이 되고 어떻게 또 다른 가치는 악이 되는가. 그러다가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이전에 선이었던 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게 되고 이전에 선이었던 것이 악이 되기도 하는가. 이런 게 도덕의 계보학이에요. 그럼 이제 지질학은 뭐냐? 그걸 더 나아가는 거겠죠. 더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딱 생각되는 게 지질학이잖아요. 지질학은 일단 물리적 지평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도덕의 지질학은 도덕을 지금 들레즈는 그 형이상학 어떤 계보학 이런 것마저도 넘어서서 도덕 자체를 이 물질적인 지평 속에서 도덕을 다시 사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지질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들레즈가 이 고원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게 가지잖아요. 여기 이제 이중분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중분절이라는 거의 핵심이 이제 분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티큘레이션 되는 거야. 우리가 절합. 그러니까 왜 예를 얘기할 때 동양에서도 한문에 품절 이런 말 쓰죠. 품절한다. 인간의 행위를. 그 절이라는 게 마디절자잖아요. 이렇게 마디를 끊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연속적인데 그 행위를 요 몸짓은 요런 의미, 저 몸짓은 저런 의미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이렇게 끊어내죠. 이게 아티큘레이션, 절이야 절. 그러니까 이중으로 분절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것을 그렇게 이 두 번의 방식 속에서 아티큘레이션, 절단을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이중이냐? 이제 이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뒤에 언어학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게 들레즈가 이제 소시르의 언어학, 앙티오이디푸스에서도 기표중심주의를 비판하긴 했지만 그 소시르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의 핵심은 뭐냐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부터 이 언어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흔히 청각 영상이라고 하죠. 어떤 뭐 사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렇게 쓰는 이런 기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기표가 담고 있어. 뭘 담고 있느냐?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의라고 하죠. 그래서 기표와 기의가 대응 관계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그 소시르 언어학이죠. 사과, 그럼 일단 사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먹는 사과, 요거를 떠올려야 돼요. 이게 기의야, 일단.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작용의 조건 속에서 사과가 물론 원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기표와 기의의 대응관계 속에서 이제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표 기의의 이 관계를 넘어서 들레즈가 가지고 오는 건 뭐냐면 옐름슬레우라는 언어학자예요. 그 옐름슬레우라는 언어학자가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느냐? 언어를 일단 내용과 표현 요 두 가지로 나누고 내용도 다시 이걸 이제 실체와 형식 서브스탄스고 이게 이제 폼입니다. 내용은 컨텐츠죠. 컨텐츠. 표현이 익스프레션이고 그래서 내용과 표현으로 나누고 내용과 표현을 각각 실체와 형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내용의 실체, 내용의 형식, 표현의 실체, 표현의 형식 이렇게 나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 여기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라는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이에요. 물리적인 차원. 표현이라는 차원은 코드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육체와 정신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과 이제 언어적인 것, 사유적인 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연장과 사유 이렇게 나누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눈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비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는 순간 언제나 이 물질적인 차원은 되게 규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돼버리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유의 차원이나 정신적인 차원은 이게 경계가 없으니까 이게 더 그 자유롭고 우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위계가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들레즈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옐름슬레우의 이 언어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수준까지 이게 왜 세 번째 고언이 어렵냐면 이거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수준으로? 생명체의 차원. 그래서 막 생물학 얘기가 막 나와. 그게 이제 어렵죠. 무슨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가지고 이 구도를 가지고 생물학적 차원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막 왔다리 갔다리 중구난방이 되는 데다가 또 막 개념들이 뭐 우지층, 미지층, 뭐 온갖 지층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참 갈래짓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개념 정리해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쳐내고, 이 세 번째 고언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요 구분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들레지의 다른 책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 구분을 이해하시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층이라는 개념과 배치, 요 개념이에요. 물론 영토도 나와요. 자, 그런데 앙띠오이디푸스하고 천계의 고원 사이에 약간 개념의 뉘앙스가 변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앙띠오이디푸스에는 지층 개념, 그 다음에 배치 개념이 그렇게 주요한 개념으로 쓰이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기계, 욕망, 그 다음에 뭐 분열 분석, 이런 게 중요하지. 탈주,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하고, 영토화, 탈영토화, 코드화, 탈코드화,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개념이 많긴 많지만, 막 개념들에 치여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천계고원은 그거에 비하면 막 개념들이 그냥 다발로 쏟아지죠. 게다가 앙띠오이디푸스에 없던 개념이 나오고, 앙띠오이디푸스에 원래 있던 개념들이 약간 좀 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영토화가 나와요. 그럼 영토가 있는데 왜 또 지층이 필요하지? 영토, 탈영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이걸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하고 요 구분하고 연결되는 영토성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 더 큰 범주의 개념이 지층이에요, 지층. 영토는 그 지층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떤 작용의 결과가 영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앙띠오이디푸스에서 영토화한다는 건 정말 어떤 영토성에다가 코드를 통해서 귀속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냥 이렇게 욕망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그거를 코드를 붙여가지고 영토에다가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영토성이라는 게 늘 코드화와 연관이 됐었죠. 영토화한다는 게. 특히나 원시 기계에서는 영토화, 코드화가 같이 늘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천계의 고원에 오면 영토성이 약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영토성 개념이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활용된 거는 몇 번째 고원이냐면 리토르넬로 고원, 11번째 고원이에요. 이 리토르넬로는 예술의 반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술적 반복,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 반복에서 찾는 건데, 근데 이 반복과 일정한 리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영토예요. 그래서 천계의 고원에서는 영토가 앙띠오이디푸스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일정한 반복과 리듬과 어떤 마킹, 이제 그 예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어, 마크. 내가 여기다가 오줌 넣어가지고 동물들이 내 영토 표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크야. 마킹하는 거야. 강아지들 마킹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반복과 어떤 독특한 리듬과 마킹을 통한 조금은 더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어떤 그 영역을 구성해내는 거, 이런 게 영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토 개념보다 이제 훨씬 더 나아간 개념인 거죠. 이거는 생명체를 얘기를 하든 도덕을 얘기를 하든 언어를 얘기하든 이게 되게 다른 수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수준에 있는 것들을 이 네 개의 구도를 통한 지층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세 번째 고언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신체의 문제인가요? 정신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도덕을 생각하면 도덕은 다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양심의 문제, 이런 게 도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덕을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물론 니체도 그렇지만 후코죠, 후코. 그러니까 후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한 거는 인간이 어떤 그 생각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생각만 내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정신을 일정한 방식으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체를 일정하게 길들이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시와 처벌의 감옥이라든가 학교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근대 권력이라는 건 노멀한 신체를, 노멀한 정신을 만드는 권력이다. 이걸 규율 권력이라고 푸코가 명명합니다. 그 규율 권력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노멀한 표준에 일치시키는 그런 신체와 정신의 생산. 푸코의 태제가 이제 권력은 생산한다는 거니까. 그럼 뭘 생산하느냐? 신체와 정신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에게서도 정신만 따로 길들인다, 뭐 신체만 따로 길들인다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레즈가 푸코 죽고 나서 이제 푸코에 대한 책을 쓰죠. 푸코라는 제목의 책. 거기서도 이 뭐 지층 개념이라든가 배치 개념 이런 걸 가지고 그 푸코의 권력 이론을 들레즈가 이렇게 쭉 해석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무튼 도덕의 지지락은 그렇구나. 도덕이라는 건 정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정신의 문제, 우리가 정신, 뭐 마음, 이데올로기 등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이 물질적 배치를 전제해요. 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적 배치라는 게 그냥 감옥에다가 애들을 때린다. 이런다 그래서 애들이 교정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근대 감옥의 탄생이잖아요. 신체적인 압력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길들이려 그러면 그런 신체를 길들이는 것과 동시에 계속 그런 신체가 좋은 신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노동도 하고 일정하게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를 욕망할 줄도 알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야라는 좋은 삶과 뭐 좋은 인간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같이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것은 그 물질적인 것과 동시에 비물질적인 것이 그게 이제 코드죠, 코드. 그게 함께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도덕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고언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을 계보학마저도 넘어가서 도덕의 뭐라 그럴까, 도덕의 새로운 배치와 지층을 통한 도덕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목이 부제가 또 가로하고 있죠. 지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아니, 지구가 뭘 생각을 해? 지구가 에고가 있는 게 아닌데 지구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돌덩어리. 그러니까 비유기적 물질들이 있잖아요. 생명체, 식물, 동물, 인간 뭐 이런 게 아닌 거. 돌덩어리라든가 뭐 이런 컵이라든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콜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런 어떤 영적인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들레즈의 많은 영감을 받고 거기에 이제 스피노자를 조금 갖고 와서 아니다. 그런 물질도 넓은 의미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제인 베넷의 생동하는 물질이죠. 그 책 처음 들어보셨나? 읽지 않으셨나? 그 제인 베넷이라는 사람이 쓴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요즘에 신유물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그 경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동하는 물질이 그거예요. 막 이렇게 나뒹구는 쓰레기, 온갖 물질들, 우리가 그냥 저거는 물질에 불과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이 단순한 수동적 물질이기만 할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스피노자하고 맞다는 거잖아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하고 제일 다른 거는 데카르트는 연장을 그냥 힘을 그 힘이 다른 데에서 가해지면 그 힘을 받기만 하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운동 법칙 속에서 기계적으로 운동을 다른 것에 가하거나 수동적으로 운동을 받기만 하는 그런 어떤 무감한 존재,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연장을 생각했었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죠.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의 고유한 운동과 정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계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모래가 물하고 만나면 벽돌이 안 되지만 진흙이 물하고 만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에 거푸집이라고 하는 이런 윤곽을 가하면 햇빛을 만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잖아요. 조성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햇빛과 거푸집 이 조건을 그대로 해도 어떤 건 벽돌이 되고 어떤 거는 그냥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자기네들의 결합 속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고 변용을 겪고 스피노자 용어로 하면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장을 단순히 작용을 받는 무감하고 수동적인 차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질문한 게 이제 스피노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의식과 이 들레즈의 비인간주의, 이거를 결합해서 이제 얘기한 생태주의, 뭐 굳이 말하면 생태주의적인 책이기도 해요. 그 들레즈의 청계권에 영감을 받은 부분이 많죠. 그 신유물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자, 그래서 지구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지구는 그냥 물질일까? 지금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구는 그냥 펄펄 끓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그러기에는 너무 지구가 활발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뭔가 대류가 막 그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가라앉는 데도 있고 뭐 뭔가가 이렇게 융기하는 데도 있긴 있겠죠. 이런 데가 있고 지구 자체가 자기 생성을 계속 하고 있잖아. 자기 생성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이를테면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만으로도 도덕의 지지락, 지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은 인간만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제목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기 갑자기 이제 챌린저 교수가 나와요. 이 챌린저 교수는 거기 코난 도일 주에 나오죠. 아서 코난 도일의 그 책을 옛날에 번역된 거 있어요.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챌린저하고 세 사람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향해서 이제 아마존으로 탐험을 떠나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마존에 가가지고 이 유럽인들이 가서 보니까 뭐 이게 길지 않은 소설인데 너무나 거기에는 내가 상상한 적도 없는 기기묘묘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숲이. 그러니까 그 숲에 대한 어떤 이 로망과 숲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보는 숲은 사실은 숲이 아니지. 아마존 숲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로 그렇게 탐험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뭐 죽었든 거기 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의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제 메이플 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기묘묘한 대지가 있더라. 그거는 요약이 불가능한 세계예요. 영화 뭐지? 아바타. 그런 상상의 세계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아마존이. 많은 영화가 다 아마존이 등장하는 세계는 다 탐험과 연관되거나, 뭘 이렇게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거랑 연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걸 들레즈 갓다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냥 기기묘묘한 세계 이렇게 나와요. 메이플 화이트 뭐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제 그걸 들레즈 갓다리적 용어로 탈영토화되고 거기는 여기까지가 누구 땅,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 없어. 계속 뭔가 그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경계를 갖지 않은 세계야. 그래서 탈영토화되고 그게 빙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빙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막과도 같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뭔가 인간이 이렇게 경계를 짓고 그 뭐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거지.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대 분자.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게 분자잖아요. 이 방향성을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운동성만을 본질로 갖는 게 분자인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렇게 규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거대 분자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에서 지구의 원초적 모습이랄까? 뭐 지구를 만난 거지. 지구 자체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기관 없는 몸체. 자, 기관 없는 몸체는 일단 6번째 고언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뭐라고 이것도 약간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사용된 용법하고 조금 뉘앙스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르기도 한데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관 없는 몸체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이 없는 거야. 그럼 기관은 뭐예요?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은 오르간 이게 기관이죠.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고 즉 손은 뭘 짚는 거야. 이게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내가 손으로 걸어 다녀. 예를 들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걸어 다니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쩡한 다리 두고 손으로 계속 기어다녀. 그러니까 이건 기어다니는 게 아니지. 손으로 이렇게 거꾸로 걸어 다녀. 그 사람은 그러면 이 기관성, 팔은 도구를 잡는 거야. 라고 하는 기관성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런 것도 기관 없는 신체예요. 그러니까 팔을 다리로 변신한 거지. 그리고 다리를 가지고 발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팔이 없는 그 장애인들의 경우에 발가락으로 그림도 그리고 발가락으로 밥도 먹고 발가락으로 모든 손이 하는 걸 다 하죠. 그런 신체도 이 기관성, 다시 말하면 규정적 신체가 기관을 가진 기관의 결합으로서의 신체예요. 우리가 이른바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 신체가 기관성으로 결합된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팔로는 먹어야 돼. 쓰고. 다리로는 걸어야 돼. 발가락으로 막 먹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뭐 눈으로는 봐야 돼. 입으로는 말하고 먹는 것만 해야지 뭐 입으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이게 그 딱 기관적 규정적 신체예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창조하면서 기관을 변이시키면 그게 기관 없는 몸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관 없는 몸체라는 건 뭐냐? 그냥 강도가 흐르는 신체 그런 게 기관 없는 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차이라 그랬죠, 차이. 그 차이들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들이 변하면 그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발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신체에 고유한 차이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다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 장애도 가지고 오는 고유한 어떤 이 차이들이 있겠죠. 밥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어떤 긴장감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강도가 흐르는 어떤 규정성에도 종속되지 않고 규정성 이전에 그 변이로서 존재하는 체, 강도 자체인 체 이런 게 기관 없는 몸체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기기묘묘한 세계가 말하자면
거기에 막 뭔가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산이야, 여기는 숲이야, 여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뭐 도시야. 이런 규정적인 방식으로 구획되지 않은, 의미화가 되지 않은, 아직 코드화로 인해서 이게 구획되지 않은 그런 땅. 그게 지구, 즉 기관 없는 몸체로서의 지구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산이 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을 다 빼고 그냥 이게 상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인간 존재가 다 없는 지구를 상상해보라고.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제 어떻게 지구가 탄생했는가 이런 거 볼 때 막 그 CG로 해가지고 막 불덩어리 막 불이 물처럼 흐르고 이런 거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다는 게 이제 그 원래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물처럼 흐르고 이런 시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그게 차츰차츰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맨 위, 대지라고 생각하는, 대지라고 명명하는 그 부분을 지질학자들이 크러스트라고 하죠. 바삭바삭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단단한 건 아니야. 지구의 저 안에는 핵이고 이제 멘틀은 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멘틀 위에 있는 이 지각, 요걸 크러스트라고 하죠. 이건 아주 얇은 거야. 지구 전체로 보면. 그리고 이게 딱딱하게 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야. 그리고 그 지구의 위에는 이렇게 대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구라고 포함을 하잖아요. 기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지구는 액체이면서 고체이면서 기체고 어떤 것도 아닌. 근데 그 안에서 또 계속 화산 폭발하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진짜로 땅이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화산 폭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게 되죠. 그래서 이 기관 없는 몸체를 가로질러 몸체를 가로질러 가는 것들은 형식을 부여받지 않은 불안정한 진료들. 진료라는 말은 그냥 흐름이거든요. 필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되지 않은 흐름들만이 있어. 모든 방향으로 가는 자유로운 흐름들, 강렬함들, 강도들, 독자성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미세한 입자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산이 있거나 숲이 있거나 사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무규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변이하는 거대한 체. 이게 지구라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살아가면서 그 지구를 코드화하기 시작하죠. 여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 그래서 인간들의 어법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인간이 없으면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샬 제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샬 제도 공화국이에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제도야. 그러니까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 마샬 제도 공화국이 왜 유명하냐? 그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 이제 그 원자폭탄 실험하는 게 그게 미국의 뭐 어디 주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하고 이제 원자폭탄 쏘고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50년대 내내 그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걔네들이 말하길 아무도 안 사는 땅. 이 섬 하나 골라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안 사는 거지 아무도 안 살진 않아요.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곤충도 살고 그리고 이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이 다 조그매. 그럼 여기 다 물고기도 살고 뭐 다 살아. 근데 이제 인간이 없으면 다 아무도 안 사는 땅이지. 그러니까 저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아메리카 대륙 처음에 갔을 때 거기가 천여지라고. 여기는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이라고. 그건 자기 생각들이지. 유럽인이 안 밟았을 뿐이지. 이게 되게 놀라운 폭력적인 관념이죠. 그래서 이 마샬 제도에서 그렇게 폭탄 실험을 그 원자핵 실험을 56년, 57년, 아마 50년대 내내 해요.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대가 다 피폭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폭에 대한 지금도 피폭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에서는 실험을 안 했지만 그 주변이 이 나라 자체가 다 섬들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 텐데 뭐 이 물고기는 요 땅 옆에만 사나? 그런 점에서 이제 다 피폭된 것들을 먹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이제 그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고. 근데 그걸 미국이 배상해 줄 생각이 없는 거지. 또 요 세계에선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슈가 됩니다. 이 원자 핵 이 실험과 이제 그 이후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이런 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간들이 그렇게 지가 안 살면 아무도 안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만 싹 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진짜 그냥 이 규정성이 없이 계속 변이하는 지구와 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지구죠. 지구가 그 위에 있는 식물이나 모든 것 다 빼고 지구만 따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나타나서 거기에 코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를 부여하면서 여기는 살 수 있는 땅, 여기는 살 수 없는 땅, 이런 방식으로 지구 자체를 코드화하죠. 자, 그런데 아무튼 물질적으로만 보더라도,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구는 어떤 것이 항상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 국면을 지났다가 점점점 딱딱하게 크러스트로 굳어. 그것 자체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층화예요. 지층화. 그러니까 지층화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성립하고 우리가 뭔가 말랑말랑한 걸 이렇게 떡 같은 거를 막 주물러 가지고 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떡을 상온에다가 두면 차츰차츰 굳잖아. 뭐 이런 것도 다 물리적 차원에서 지층화야. 굳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물리적 차원에서 지층화가 되는 건 되게 단순하죠. 뭔가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그 떡의 그 어떤 곡물의 성분하고 공기하고가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층화가 단순해. 물질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만나서 굳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물질은 결합을 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벽돌처럼. 그런 지층화에서부터. 근데 이제 생명체 차원으로 가면 이게 좀 복잡하게 돼요. 생명체 차원에서는 물질적인 차원들이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면서 안정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안정화를 이루는 거에 언제나 코드가 결합되죠. 그게 유전자죠. 그러니까 생명체부터는 이제 뭐가 같이 작동을 하느냐? 코드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문화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사회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배치, 물질적인 차원을 깔고 있어요. 그 물질적인 차원이 일정한 형식으로 조직이 돼요. 그게 내용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일단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한 뭐 벽돌도 있어야 되고 뭐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시를 구성하는 이 물질적 차원이죠. 그게 내용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게 길만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 인구만 많이 살고 뭐 건물만 많이 지어놨다고 도시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도시가 되려면 이 도시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 즉 규범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서로가 통하게 하는 어떤 약호라든가 이런 차원이 같이 존재해야 되죠. 이게 표현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차원으로 가면 인간의 사회의 차원으로 가면 이 지층화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지. 지금 그거를 여기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85쪽에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 지구는 원래 그냥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였어. 혹은 먼지 구름이었어. 먼지 구름이었다가 막 불덩어리였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점 딱딱하게 굳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층화, 이게 이제 성층 작용. 그러니까 지층을 만드는 작용. 요 말이잖아요. 이게 이퀄 지층화예요. 그러니까 지층화의 제일 1차적인 건 뭐예요? 안정화예요. 안정화. 막 요동치는 것들이 그냥 강도만 흐르던 기관 없는 몸체로서의 지구가 점점점 층을 만들어서 안정화돼 가는 거. 그게 안정화돼야 그 위에 뭔가가 살아갈 수 있죠. 그냥 막 요동치는 불이다, 요동치는 그냥 먼지 덩이다, 이렇게만 있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인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뭔가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층화는 1차적으로 안정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5쪽의 맨 아래에서 셋째 줄에, 자, 그래서 이제 지층들은 뭐냐? 포획. 흘러가는 흐름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 아래 줄에 폐색작용이라고 나왔죠. 그것들을 딱 닫아가지고, 닫아서 이렇게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들은 지구 위에서 코드화와 영토화를 통해 작동한다 이랬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층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일단 딱딱하게 굳어야 되고, 딱딱하게 굳으려고 해도 일정한 물질들이 서로 결합해야 되죠. 일정한 물질들이 서로 결합할 때,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맞아야 결합을 하지. 모래하고 물은 코드가 안 맞아. 모래, 물, 빛, 이건 세 개를 결합하려고 해도 코드가 안 맞아. 모래가 그거를 통해서 변용이 안 돼.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잖아요. 모래 더하기 물 더하기 빛은. 그런데 흙 더하기 물 더하기 빛은 이 서로를 변용시키죠. 그래서 딱딱하게 굳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가 맞다 이 말을 흔히 하는 그 용법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뭐가 됐든 어쨌든 코드가 맞으니까 뿔뿔이 안 흩어지고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 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코드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결합하는 것끼리 결합하고 결합이 안 되는 것들은 서로 밀어내.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되고 그렇게 코드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디에는 바다가 되고 어디에는 땅이 되고 어디에는 사막이 되고 어디에는 숲이 되잖아요. 이건 지층 위에 만들어지는 영역이죠. 이게 영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층이 더 큰 개념이라고. 그 지층 위에서 일정한 반복과 일정한 리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영토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구의 어디에는 왜 사막이 만들어지고 지구의 어디에는 왜 숲이 만들어지는가? 그건 일정한 뭔가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게 번식을 하고 이런 조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적도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는 숲이지만 딴 데 가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층 위에서 특정한 리듬과 조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역, 그게 영토다. 그래서 지층 위에서 지층들은 지구 위에서 코드화와 영토를 통해 작동한다. 이 말이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층들 자체가 코드와 영토성에 따라 작동한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지층화의 조건, 이게 코드와 영토예요. 지층화된다는 건 코드가 결합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영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포함하는 게 이제 지층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지층들은 신의 심판이다. 갑자기 툭 튀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심판이라는 말이 이중분절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들린 거예요.
내용, 표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딱 붙들린 거예요. 자, 일단 기본 개념 먼저 보고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86쪽에 보시면 자, 86쪽에 그 아랫단락의 5째 줄에 자, 그런데 일단 뭐 미지층 이런 거 빼고 성층작용 그렇게 지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작용 그러니까 지층은 지층화의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층은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그 맨날 시험 문제 잘 나오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1, 2, 3, 4 이렇게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층이 형성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거 지구과학 시간에 맨날 많이 나왔지.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뭐 여기 3번, 4번, 뭐 5번,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먼저 퇴적이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단층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습곡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파악해내야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순서가 아니잖아. 그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차곡차곡 쌓이는 이게 아니라 계속 융기하다가 가라앉다가 막 아래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또 이게 지진 같은 게 나면 삐끗해가지고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깔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게 성층작용이야. 그러니까 지층 자체가 지층화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층이라는 건 지층화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지층인 거지. 그냥 만들어진 결과만 딱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층을 생각을 하면 그 성층작용의 표면은 이 만들어진 그 지층 있잖아요. 성층작용의 표면, 그게 지층인데 그것과 구별되는 배치물이다. 기계적 배치물이다. 이러면서 배치물은 두 층 사이에, 두 지층 사이에 있다. 요 말이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지층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방금 앞에서 코드와 영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지층이라는 건 안정화 작용이에요. 코드에 의해서 결합되고 그렇게 영토를 만들면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게 지층화예요. 안정화되는 거야.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그래서 안정화, 뭐 일정한 질서, 경직, 이런 게 지층이라고 한다면, 배치는 뭐냐? 배치는 기본적으로 배치 개념을 이해하실 때 배치라는 거는 연결과 흐름과 생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되게 역동적 어떤 차원, 이게 배치예요. 그러니까 배치라는 말은 결과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계속 연결하고 흐르고 생성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차원, 이걸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는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데서, 스포츠에서 이제 축구를 할 때 뭐 4-4-3이든 4-3-4든 이제 처음에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 팀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해야 되냐 수비를 해냐에 따라서 계속 그게 위치를 바꾸면서 배치가 바뀌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루즈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 메시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공을 몰고 막 질주할 때 전체 나머지 이 10명과 11명 이 축구 선수의 배치가 완전히 다 변하죠. 그걸 막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배치라는 게 그런 걸 연상하시면 제일 좋아요. 계속해서 연결하고 연결되고 흐르고 뭔가 변수가 일어나는 이런 장 자체가 배치야. 배치는 이렇게 좀 이 이미지 자체를 역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장도 이게 정태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조금 변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다가 또 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갑자기 또 막 와르르 웃다가 그래서 졸음이 잠깐 깨서 무슨 일이야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앞에서 누가 뭘 내려뜨리면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흐름이 바뀌다가 계속 흐름이 변한다고 하잖아. 야구 같은 것도 맨날 이제 흐름이 왔어. 어느 팀으로 흐름이 왔다가 어느 팀으로 흐름이 갔어. 지금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모든 운동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흐름이야. 흐름상 요 타이밍에 요 말을 해야 돼. 이것도 다 우리가 흐름상 이러잖아요. 그 흐름이야 흐름. 그래서 배치라는 건 그 자체가 계속 변환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층이라는 게 일종의 안정화하는 요 작용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층이 나쁘고 배치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지층화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가 지층화돼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화라는 건 어떤 조건이에요. 다만 그 지층은 기본적으로 안정하고 폐색작용이거든요. 딱딱하게 굳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층을 그렇게 굳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위에서 배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치라는 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층 사이에, 두 지층 사이에. 그러니까 이 지층과 저 지층. 딱딱하게 굳어진 그 안정화하는 그 지층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오가고 그러면서 지층들을 말랑하게 하기도 하고 지층들을 다른 지층으로 열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지층 위에서 이루어지는 배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층 개념하고 배치 개념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걸 가지고 뭘 의미하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치는 항상 일정한 물질적인 차원과 배치도 물질적인 차원과 표현적인 차원, 비물질적인 차원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적 배치, 이게 물질적 배치가 있고 이제 신체적 배치가 있는가 하면 비물질적 배치. 이게 어떤 의미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의 배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는 관계적 구성물이다. 연결 생성의 종합물이다. 그래서 배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아상블라주라는 게 있어요. 뭐 들레지가 어딘가에 얘기하는데 그 미술에서 아상블라주라는 거는 굳이 번역을 하면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제가 나중에 몰아가지고 이미지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 라우셴버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뭐 쓰레기 더미에서 이불 하나 주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펜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물감으로 막 칠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아상블라주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에다가 막 3차원을 더하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회화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화는 아니지. 조각은 입체 작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입체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차원을 넘나들어. 이질적인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그 평면인 거예요. 배치는 말하자면 이런 아상블라주 같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막 서로를 경계를 넘나들면서 결합하고 흐르고 해체되기를 반복하는 그런 생성 중인 평면, 생성 중인 어떤 구조 이런 걸 배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층은 언제나 배치와 관련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고, 거꾸로 배치는 지층을 전제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지층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돼?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차원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계속 결합을 하고 지층을 열기도 하고 지층을 말랑하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와 지층은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면서 상호 전제하면서
그 관련 되어 있는 게 이 배치와 지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층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배치를 발명할 것인가? 근데 그 배치를 발명한다는 것은 무슨 배치가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내가 배치를 바꾸고 내가 배치를 발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배치라는 건 어떤 것과 접속하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배치 자체가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그 도주선을 발명할 것인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연결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배치 자체가 이렇게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배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교실, 이 건물 혹은 이런 사이제라는 지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지층이죠. 이게 내일 왔더니 이게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공부의 배치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지층이야. 이 건물도 그 다음에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사이제죠. 그러니까 사이제는 일종의 지층인데 여기가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똑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학기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공부한다고 들어왔다가 또 안 하겠다고 또 나가고 또 싸우고 뭐 그 공부를 관두네 쉬네 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음 프로그램이 오면 그랬던 나왔던 사람들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게 배치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제라는 지층은 그렇게 오고 가고 신체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공부를 해볼까? 이번엔 저런 공부를 해볼까? 이번엔 이런 규칙으로 해봤는데 이런 규칙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규칙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속 신체적인 차원과 비신체적인 차원에 따라서 배치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중에 있는 사이제이기 때문에 이 지층이 완전히 폐색되고 경화되진 않는 거지. 개념 이해되시죠? 지층과 배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내용 표현. 자, 이 내용 표현은 아까 이제 옐름슬레우에게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지층과 배치를 이제 여기에다가 기관 없는 신체, 그 다음에 또 뭐 내재성의 평면이지 이런 것까지를 다 엮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이해 못 하셔도 되니까 이제 차츰차츰 하시면 되고, 우선은 지층과 배치 이 기본 개념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읽는데 중요한 것으로 내용과 표현, 요거 먼저 이해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과 표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표 기의의 이 대응 관계를 벗어나서, 이 표현과 내용의 차원, 그 다음에 각각 내용과 표현이 형식과 실체로 나눠지는 이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언어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단순히 이 인지적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언어를 단순하게 정신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언어는 일정한 물질적, 사회적 배치 속에서 작동해요. 허공에서 정신적이고 관념적으로 작동하는 언어는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물리적 배치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죠. 똑같은 몸짓도 어디에서 하면 반가운 인사가 되지만 딴 데 가서 하면 그게 욕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언어도 그 자체로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언어를 살펴볼 때는 그게 네 번째 고언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언어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이 맥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어가 작동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배치,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배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 네 개의 구분을 나누는 게 언어를 물질적, 사회적, 인지적, 아주 복합적 층위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히 어떤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 이게 아닌 거예요.
물질적, 사회적, 뭐 감각적 이런 차원들을 다 가로지르면서 의미라는 것이 아주 그 구체적이고 상황적으로 구성되는 거지. 의미는. 이제 그걸 파고든 게 의미의 논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언어학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네 가지의 차원을 얘기할 거냐? 자, 우선은 내용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요.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표현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과가 있어. 그러면 사과라는 이렇게 쓰고 사과라고 쓰고 이제 우리가 사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고 한글 같으면 이거를 읽을 때는 사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표현의 층이야 일단. 자, 그 표현의 층위에서 그러면 표현의 실질은 뭐냐? 표현의 실질. 표현의 실체. 표현의 실체는 뭐냐? 일단 우리가 스 이런 이 시옷 소리 값이 음가가 있잖아. 스, 아, 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런 소리들이 있죠. 사과라는 걸 발음하려 그러면 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일정한 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결합한다는 건 뭐예요? 스라는 이 소리의 흐름을 분절해내야 되죠. 이렇게. 다른 모음이랑 결합을 하면 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음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절단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근데 어쨌든 사과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스라고 하는 소리의 흐름, 아라는 오라는 소리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표현의 실체예요. 표현의 실체.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글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서로가 기대고 있는 시옷 모양을 써야 돼. 기억을 이렇게 써야 돼.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이런 식의 이게 새길 수 있는 기호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런 게 표현의 실체예요. 사과라는 이 표현이 가능한 건 저런 소리, 그다음에 이런 문자, 이런 것이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인 진료로서 있는 거야. 이게 표현의 실체입니다. 그럼 표현의 형식은 뭐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냥 이렇게 진료로서만 존재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형식을, 폼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부여한 거죠. 시옷 더하기 아 더하기 기억 더하기 오 더하기 아. 그래서 여기에는 4개의 다섯 개의 자모가 있어. 5개의 자모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거는 사과라는 일정한 소리가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느냐? 표현의 형식에는 그런 형식들이 이제 사과라고 부르면 이거는 명사다. 이런 것도 표현의 형식 중에 하나죠. 이건 명사야. 그러니까 뒤에 사과 뒤에 이제 주어, 목적어 이런 그 조사가 올 수 있어. 명사는 주어로 사용되거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어. 이게 기본 규칙이죠. 이런 게 표현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사과는 이라고 하잖아. 사과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 자연스럽게 터득되긴 하지만 이런 게 일정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음운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일정한 음소의 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원칙적으로는 사과 이게 사과 이 사과에는 하다 문법적으로는 붙일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명사에다가 하다 많이 붙지. 뭐 여기 옥주쌤이 옥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하다가 명사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붙진 않죠. 고유명사에 그렇게 붙지. 그러니까 일정한 문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음을 외국인들이 우리 발음할 때 사과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과는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게 발음의 규칙이죠. 그래서 그 발음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거야.
글씨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음 모음에 결합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표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발화의 규칙, 그 다음에 어떤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결합할 때의 어떤 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표현의 형식이다. 지금 이 사과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자, 그럼 내용은 뭐냐? 일단 내용의 실체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과일 있죠, 과일. 근데 그 과일 사과가 내용의 실질은 뭐냐? 맛이 있고 새콤달콤한 맛, 그 다음에 어떤 독특한 사과의 향, 이런 감각적인 물질적인 진료적 차원이 우리가 이 사과, 요거의 내용의 실체예요. 그렇죠? 그 사과가 지니고 있는 그 고유한 물질적인 흐름들이 있다고, 진료적인 것들이 있다고. 자, 그런데 저거의 이제 형식은 뭐냐? 내용의 형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사과를 일단 과일 범주에다 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사과의 어떤 상징적인 범주는 뭐 서양에는 있지만 우리는 그게 흔하지 않지만 원죄,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 의미적 맥락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뭐 과학의 범주에서는 뉴턴을 떠올리잖아. 이렇게 그 의미가 이게 이런 사과라고 하더라도 그 진료가 어떤 형식으로 포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용과 표현, 그 각각의 실질과 형식, 요 차원을 나눠서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라는 말의 의미가 반드시 요거에 대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과,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기의는 뭐예요? 사전에 1번 의미가 기의거든요. 나머지 이제 부차적 의미라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사과는 기의고, 요게 기표고, 요게 기의, 요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 네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의 의미와 효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구분 자체가 언어라는 건 단순히 인지적이고 관념적인 수단이 아니다. 그것의 의미는 언제나 물질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과 그 맥락을 전제로 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1대1 대응되는 의미로 환원될 수 없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내용의 차원은 언제나 표현의 차원을 요청하게 되고, 표현의 차원은 언제나 내용의 차원을 요청하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 맥락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갖고 예를 든 거고, 예 있잖아요, 예. 동양에서 예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들려주식으로 이중분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는 내용의 차원과 표현의 차원이 있겠죠. 이 내용의 차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내용의 차원은 일단 내용의 실체가 뭐겠어요? 그냥 이런 몸을 가지고 걸어 다니고 먹고 신체적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체적 흐름들이 음식물과 결합하면 먹는 거고, 길과 결합하면 걸어 다니는 거고, 뭐 이런 옷과 결합하면 입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옷의 흐름, 신체의 흐름, 음식의 흐름, 뭐 도로의 흐름, 이런 게 있어. 자, 그런데 그 흐름에다가 형식을 부여해야 되죠. 어떻게? 거기로는 걷지 말아라. 그런 방식으로 걸음걸이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옷은 네가 조정에 갈 때는 이런 옷을 입어라. 장례식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라. 그 일정한 결합관계, 흐름들을 그렇게 분절하는 거잖아요. 아까 저 소리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분절하는 것처럼 신체의 흐름들을 분절하죠. 이게 예의 기본 아닙니까? 신체의 흐름들을 분절하는 거. 그런데 이제 예는 이게 내용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차원에 대해서 또 표현의 차원이 있겠죠. 자, 예는
뭐 어떤 표현의 차원이 있습니까? 이때 이제 이 표현의 차원의 표현의 실질은 뭡니까? 여러 뭐 텍스트들이 있겠지. 여러 말들이 있을 거야. 담론들. 이런 담론의 흐름들이 또 있겠죠. 축적된 담론들과 그 통용되는 담론의 흐름들이 있을 텐데 얘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담론들을 얘와 관련된 담론으로 분절을 하겠지. 뭐 그게 뭐겠어? 뭐 이를테면 본성론일 수도 있고 인간의 본성에는 다 얘가 있어. 이렇게 본성론이라든가 얘와 관련해서 그 대응되는 것들이 뭐 본성론이라든가 성인에 관한 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의 우리가 왜 얘를 행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표현의 형식들이 있겠죠. 그러면 얘기를 읽으라든가 얘기해보면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얘를 규정하는 어떤 담론, 여러 담론의 흐름 중에서도 그 텍스트가 이렇게 딱 형식적으로 얘를 규정한 거겠지. 그러니까 얘라는 배치, 동아시아 뭐 몇 세기에 얘라는 배치, 이것은 이제 어떤 지층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게 어떤 사회였는가, 이걸 분석하면 되겠죠. 근데 그 지층 속에서 내용의 차원과 표현의 차원이 어떤 방식으로 분절되는가, 이걸 분석하면 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얘가 어떤 지층 속에서 작동하는가, 내용과 표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를 분절할 수 있을까? 이게 전혀 다르겠죠. 요 옛날 얘기를 읽던 시대하고는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분석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치는 물질적인 것, 이제 물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의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비물질적인 것. 그래서 푸코의 감옥을 가지고 얘기하면 푸코의 감옥은 기본적으로 내용의 차원은 뭐가 포함되겠어요? 감옥, 그 건축물, 범죄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범죄자들을 어떤 건축물의 형태에다가 가둘 것인가? 파놉티콘의 형태인가? 그게 뭐 일자형 감옥인가? 17세기처럼 그냥 한에다가 몰아넣는 그런 감옥인가? 이게 이제 그 감옥의 형식도 있겠죠. 범죄자의 신체를 어떻게 해요 또? 현대의 감옥 같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분절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게 또 이제 표현 형식 내용의 형식이겠죠. 독방, 누구는 독방 가고 누구는 단체방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시간표를 나눠서 그때 밥을 먹고 이때 운동을 하고, 이게 다 이 내용 형식이겠죠. 그럼 표현 형식은 뭐예요? 아무나 감옥 보내지 않잖아요. 감옥을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담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담론의 흐름 중에 예를 들면 법학,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범죄학, 이런 담론들, 뭐 법의학, 이런 것 속에서, 그래서 누구는 죄를 졌는데 이 심신미약자다 그러면 처벌을 안 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행위를 뭘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표현의 차원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내용과 표현.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든 간에 두 번 내용의 차원, 표현의 차원, 이렇게 분절을 하는 게 이중분절이에요. 이중분절이라는 건 물론 옐름슬레우 개념은 아니고 또 마리네티라는 사람의 개념인데,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리네티가 아니라 이 내용 표현의 두 번의 분절, 신체적 차원, 비신체적 차원, 물리적 차원, 비물리적 차원, 요 두 번의 분절을 이중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중분절을 통해서 물리적 지층, 생명, 유기체적 지층,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문화라는 지층,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걸 분석한 게 이제 뒤에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군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겠습니다.